본 강의는 총 3차 시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북러 밀착과 북러 신조약의 체결 배경에 대하여 다루고, 그 다음 2차 시에서는 북한군의 사상 무장과 현대전 적응 과정,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러우전쟁 참전 이후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 북러 밀착과 북러 신조약의 체결 배경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러시아의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러시아는 인구의 78%가 유럽 쪽, 즉 서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시아 쪽, 즉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는 약 22%의 인구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산업, 정치, 문화의 중심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서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유럽과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상황이 반전하였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타격을 입은 러시아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노동인구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64세로 극히 낮았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는 북한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본래 1961년부터 소련 및 중국과 각각의 동맹을 체결한 관계였습니다. 각 동맹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냉전기 내내 일어났던 중소 분쟁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며 등거리 외교를 통해 자국의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한소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소련과의 동맹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남북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핵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중러 관계가 와해되면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려 했고, 이를 위해 핵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제네바 합의로 종결되었는데, 이때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때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북한과 함께 육자회담을 구성하여 북한을 압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 제재안 1718호가 도출되어 북한 핵미사일 관련 물자 및 기술 교역 금지, 북한산 무기 수입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2007년 6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북한은 1단계로 모든 영변 핵시설을 중지하는 대신 중유 5만 톤을 제공받고 2단계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중유 100만 톤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 제재안 1874호를 도출하여 공해상 의심선박 검색, 북한과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 교역 금지, 공적인 대북 금융지원 금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2012년 북미 229 합의를 도출했고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의 식량 24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에 따라 유엔 제재안 2087호와 2094호가 차례로 도출되어 북한 의심 선박 검색 강화, 금융제재 확대 등의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핵을 통한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핵보유국을 선언했고 2016년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 그리고 2017년의 6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연달아 감행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 2270호와 2321호, 2375호, 2397호가 연달아 도출되었고 북한 광물 수출 금지,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중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조치는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해외 노동자 5만 명을 파견하여 한 해에 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는 1인당 매일 16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통해 임금의 9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외화벌이의 창고가 유엔의 제재로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김정은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실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풀어줄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푸틴이 김정은을 초청한 것입니다.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및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해제라는 김정은의 입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관광 비자, 학생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재를 우회하여 러시아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탄했지만 북한만큼은 러시아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2022년 3월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총 181개국 중 141개국이 찬성하였으며 심지어 중국도 기권하였지만 북한은 다른 5개 국가들과 함께 반대표를 넘겼습니다.
지난달 2022년 3월 북한은 4년 3개월 만에 ICBM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북한은 총 6차례 핵실험으로 3차례 ICBM을 발사했고 그때마다 UN 안보리의 제재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4년 3개월 만에 단행되었던 2022년 3월의 화성 17형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한데 2017년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신이 나서 2022년 한 해에만 ICBM을 8번이나 발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냉전기의 중소 등거리 외교 전략을 고수했던 북한은 90년대 이후 핵개발을 통한 대미 협상을 시도해왔으나 2020년대 이후로는 다시 냉전기의 중로 등거리 외교 모델을 복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자국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통일 불가능을 외치며 적대적 도국가를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4개주를 병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강력히 저항하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는 포탄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푸틴은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하며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푸틴은 외교가에서 지각대장으로 유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2시간 가까이 지각한 적이 있었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무려 4시간을 지각한 바 있었습니다. 심지어 메르켈 총리가 개를 무서워한다는 정보를 듣고 회담장에 개를 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는 35분을 지각했으나 트럼프가 푸틴 타임에 맞춰 20분을 더 늦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무려 30분이나 먼저 와서 김정은을 기다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북한의 군수공장을 풀가동하여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개월간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며 전쟁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UN 전문가 패널을 해체시켰고 북한이 자체적인 해구산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북한 비핵화가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하여 북한의 대미 억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외교적 친밀도를 나타낼 때 가장 가까운 관계를 동맹이라 부르고 그 다음 가까운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그 다음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마지막으로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북한과 러시아는 1961년부터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은 와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에 동반자 조약을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까지는 한러 관계가 북러 관계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체결되면서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새로운 조약에는 제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사실상 군사적 자동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이 김정은을 이용만 하고 버리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를 이 조항에 삽입해 놓았을 뿐 군사적 자동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사시 북한이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러시아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의 법에 따라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르메니아를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12,000명의 대규모 지상군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피를 나는 혈맹의 관계로 격상되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와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2차 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